예,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북한의 핵실험 위협 점점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측에서는 일단 외교적 해법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이 나오고 있군요. 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현지 시각 9일 미국의 ABC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위협 상황이 발생한다면 한미일 3국은 우리의 안보를 방어할 수 있는 자산을 배치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다. 경고 메시지였는데요. 예. 그러면서도 한반도에 검증 가능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원한다면서 외교적인 해법을 열어놨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제 조건 없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 대화할 용의가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예. 오바마 정부 시절에 합참의장을 지냈던 마이크 멀린 전 합참의장도 ABC 방송에 출연을 했습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한반도 비핵화를 해내야 한다라고 밝히면서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압박이 필요한데 김정은 위원장이 원한다면 직접 협상하는 것도 좋다라고 대화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적들과 대화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은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북한군 훈련을 지도를 했는데요. 예. 이때 밝힌 내용을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대화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핵 전투 무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 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최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소형 핵탄두를 탑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내세우면서 남한 전역이 타격권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예. 적들이 군사적 위협을 가해오는 속에서도 여전히 계속 대화와 협상을 운운하고 있지만 우리는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예, 자 북한의 입장 계속해서 이게 비핵화 관련 대화 거부의사는 더 완강해 보이는데 확고히 굳어진 것이냐 아니면 기회는 있을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혁 대변인부터. 뭐 상투적 수법 아니겠습니까? 계속 해왔던 거잖아요. 예. 자기들이 그 상대방에게 요구할 때 뭐 미사일 실험도 하고 핵 실험도 하고 이러면서 긴장을 최대한 높여놓고 예. 그다음에 뭐 우리한테 해달라 뭐 이렇게 요구를 해왔던 거니까 예. 하나도 새로울 게 없는데요. 근데 뭐 사실 이제 요즘 드러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주장했던 대북 유화 정책이 얼마나 이게 그 터무니없는 것인가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거죠. 처음에 예. 뭐라 그랬습니까? 북한은 핵을 개발할 의지도 없고 그렇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계속 주장해 왔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래 주장하다가 핵을 개발하니까 야 그건 결국 자유용이 아니야. 뭐 다른 나라 공격하려는 게 아니고 특히 한국을 공격할 생각은 없을 거야. 예. 이렇게 얘기했지만 북한은 지금 김정은이 뭐라고 합니까? 다른 나라들에서 우리를 선제 공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다 핵으로. 예. 이렇게까지 지금 그 핵 선제 타격론까지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는 그동안 국민들에게 부여해왔던 그 환상적인 대북 유화 정책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그 진실의 순간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 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민수 대변인. 전 지금 상황이 상당히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예.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 겁니다. 예. 그리고 2017년도하고 비슷한 상황인 것 같기도 해요. 2017년도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막 들어선 다음에 그때도 미사일 많이 쐈었고 예. 당시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로켓맨이라고까지 했나요? 긴장이 고조되다가 상당히 심각했었죠. 근데 하면서 계속 고도 2018년 1월에 이제 이른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이제 전환이 됩니다. 예. 전환이 돼서 됐는데 지금 같이 가면은 지금 김정은 위원장 발언도 보고 하면은 이제 핵실험은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 하게 되면 더 긴장이 고조되고 뭐 미국도 더 강하게 나올 거고 유엔에서도 이제 또 새로운 제재를 할 건데 그러면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대북 정책 담대한 구상이라는 게 실효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냉정하게 따져보고 예. 뭐 저렇게 뭐 국민의힘 쪽에서 비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이른바 제2차 북미 정상회담 하노이 노딜 이후에도 예. 꾸준히 관리는 돼 왔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정부가 바뀐 지가 벌써 인수위까지 합치면 7개월입니다. 뭐 전임 정부 탓 안 하겠다면서 계속 탓을 하고 있어요. 저 안 했으면 좋겠고 이제는 본인들이 집권을 했으니까 집권 여당이고 집권 세력입니다. 한반도 위기 관리해야지요. 예. 그럼 계속 고조만 시키다가 뭐 전 국민을 위험 속에 밀어넣겠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전쟁 중에도 외교를 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국면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예. 뭐 얘기했다 할 얘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요. 자, 국민의힘 얘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리위에서 추가 징계를 받아서 2024년 1월 초까지 당원권이 정지됐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근데 징계 받은 다음에 SNS에 아무도 탈당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남겼네요. 네, 이준석 전 대표가 10월 7일에 남겼던 페이스북의 메시지 내용은 어느 누구도 탈당하지 말고 각자의 위치에서 물령망동 정중여산 이렇게 게시를 했습니다. 물령망동 정중여산 이것은 경거망동하지 말고 침착하게 태산같이 무겁게 행동하라는 의미인데요. 예.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옥포해전을 앞두고 군사들에게 당부했던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탈당설이나 신당 창당설을 일축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편 이 전 대표가 추가 징계라든지 비대위 문제에 대해서 또다시 법적 대응을 할 가능성은 당장에는 작은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른바 법적 리스크는 덜어낸 상황인데 이래서 이제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는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일단 13일 날 대구를 간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정진석 위원장은 이번 주부터 각 지역의 국민의힘 당원들을 만날 계획입니다. 예. 13일 당의 텃밭으로 꼽히는 대구에 방문하는 것을 시작으로 매주 한 차례씩 각 지역을 방문을 할 예정이고요. 예. 정 위원장은 대구에서 기자간담회, 청년간담회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 최근에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에서 행보를 한 만큼 이에 대응하는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윤핵관 그룹과 이준석 전 대표 측에 대해서 양비론에 가까운 입장을 취해왔었던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회동 여부에도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은 현재 당협 중에서 67곳이 위원장 공석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정진석 비대위는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당협위원장 공석부터 채워나갈 것이 유력해 보이고요. 전당대회 시기와 방식에 관한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일단은 이준석 전 대표 어느 누구도 탈당하지 말라라는 게 이제 일성이었는데 자, 어떻게 읽으셨는지 자 김종혁 비대위부터 말씀해 주세요. 저부터 왜 그 본인 당 얘기를 민주당 못하는 평으로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정말 그 지금까지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자기 당 대표가 예. 그 자기 당을 향해서 자기 임기를 보존해 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던 그런 사태는 그렇죠. 사실은 뭐 국민의힘에게는 굉장히 큰 아픔과 상처를 남긴 채 끝났습니다. 예. 정리가 됐고요. 이준석 대표는 다른 일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가처분 그 결정문에서 2차 기각 결정문에서 명백하게 예. 이 당의 전국위원회에서 내려진 그 결정은 뭐 사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명시했기 때문에 예. 다른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는 제가 예상하기에는 탈당하지 말라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렇죠. 한자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물령망동 정중여산. 이순신 장군의 네. 그 말씀들을 어록을 자꾸 인용을 하는 거로 보는데 예. 아마 당권 이제 내년으로 예상되는 그 당권 경쟁을 놓고 그 누군가의 손을 들어주면서 예. 본인이 이제 유세 같은 거 자신 있어 하시잖아요. 전국을 돌면서 누구 지원 유세를 해주고 해서 그분이 자기가 지지하는 누군가가 당 대표가 되면 본인의 어떤 정치적 입지가 다시 되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자, 우리 한민수 대변인은 국민의힘상 어떻게 보고 원래 계십니까? 밖에서 보면 더 잘 보이기도 합니다. 컨설팅 해주세요. 아니 그것까지 아니고 지금 얘기 보면은 우리 예. 김종혁 위원도 말씀하셨지만은 네.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 이른바 언론이나 예. 말하기 좋아하는 분들의 여러 가지 가능성을 차단을 시켰어요. 이렇게 예. 이순신 장군의 정말 비장한 해전에 나갈 때 쓰신 말씀까지 썼다는 거는 예. 본인 또한 이제 뭐 결사항전이라고 합니까? 이런 전쟁을 의지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본인 전쟁은 이미 오래전에 준비한 것 준비할 같아요. 거, 예. 준비했는데 난 이제 신당 창당 이런 거 안 한다. 그리고 절대 당도 나가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세력을 규합해서 다시 한번 당권 투쟁을 벌여보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읽으셨어요? 이준석 네. 전 대표의 SNS 글. 일단 이제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배수의 진. 배수라는 게 이제 물을 등지고 진을 치는 거잖아요. 예. 그 물이라는 것은 이제 어디까지나 당 내에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등 뒤에 물이 이제 탈당을 얘기하는 건데 저 네. 물을 건너가지는 않겠다라고 아하. 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내부 투쟁을 어떻게 앞으로 전개해 나갈 것인가. 법정 투쟁은 지금 이제 한풀 꺾었기 때문에 예. 어떤 아이템을 꺼내들지 여러 가지의 시도들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뭔가를 좀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군요. 자, 정인석 비대위원장은 이제 대구를 선택해 왜 대구입니까?
우리 비대위원이시잖아요. 우리 같이 가실 것 같은데요. 예, 비대위에서 당연히 같이 대구를 가자 가겠죠. 이렇게 정한 네, 겁니까? 가야 예. 되는데. 왜 대구입니까? 아니 뭐 아시다시피 당이 이런 소송 과정, 당이 본인 당의 운명을 사법부의 결정에 맡겨놓고 목을 빼고 기다려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 계속 몇 달 동안 예. 진행되면서 예. 당은 만신창이가 됐죠. 그리고 당원들도 도대체 당이 국민의힘 뭐 하는 거냐, 왜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제대로 방향을 못 잡는 거냐에 예. 대한 그런 비판 여론들이 많았고요.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지지를 유보하고 심지어 대구에서조차 당신들 이렇게 하면 나는 우리는 지지해 줄 수 없어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계속 보여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가 정상화된 다음에는 저희가 해야 될 가장 큰 목표는 어떻게 하면 우리 지지자들에게 저희가 이제 심기일전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이겠습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출발점이 이제 대구가 되는 것이고요. 대구도 사실은 많이 흔들리셨어요. 많은 따끔한 비판을 해주셨고 당의 그래서 상황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전국을 돌면서 비대위가 이제 그 당원들을 추스리고 우리 지지자들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고 고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중도층이나 이런 분들에게 당의 달라진 모습들을 보여드리면서 지지를 얻으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비대위가 계속 그 대구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돕니까? 아마 그럴 거로 예상을 해요. 뭐 저는 뭐 정확한 일정을 아직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예. 하지만 비대위 내부에서는 그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그런 것도 것들이 괜찮은 필요하다. 방법인 것 같습니다. 보면 근데 저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지지율이 완전히 빠졌을 때 네. 대구를 갔었잖아요. 아하. 서문시장 갔었나요? 가서 예, 이렇게 예. 또 지지를 받고 정치인들은 또 그런 게 필요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으로 보면은 뭐 광주가 호남이 되고. 되겠죠. 예. 광주가 되고 가서 또 지지자들로부터 근데 그 지지만 받는 게 아니고요. 가 보면은 진짜 매서운 비난. 질책을 받습니다. 질책을 아. 받고 그런 걸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 정말 잘못된 부분들 거기에 대해서 진솔하게 사과도 드리고 말씀을 하면서 풀어드려야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에 국민의힘 대구는 그런 여러 가지 상징성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한 방문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 또 대구에 공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대구를 갔을 때 또 어떻게 시민들이 반응할지 그 부분이 또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자, 오늘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인데요. 그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2005년에 제정됐습니다. 근데 인구 절벽 우려는 계속되고 있고 심지어는 산부인과 폐업률이 심각하다면서요. 네, 어제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등이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요. 분만이 가능한 전국 산부인과가 급감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2004년에는 1,311개, 2011년에는 777개, 그리고 지난해는 481개로 줄었습니다. 예. 10년 동안만 쳐도 38.1%의 산부인과가 감소를 했다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전국 250개 시군구 가운데서 산부인과가 아예 없거나 분만실이 없어서 분만이 어려운 지역이 63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구 4곳 중에 한 곳꼴로 분만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예. 이런 분만 사각지대는 농어촌 지역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산이나 검진을 위해서 구급차를 타고 1시간 이상 거리의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농어촌 주민들의 경우 수시로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진용 서울대 의대 교수팀이 2019년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분만 취약 지역의 평균 유산율은 4.55% 그러니까 비분만 취약 지역의 3.56%보다 1%포인트 정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여기서 전문가 한 분 연결해서요. 또 이러한 지표들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상님 박사를 연결합니다. 박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상민입니다. 예, 일단 인구 절벽인 상황에서 이 국내 산부인과 감소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산부인과 아이들이 줄어드니까 산부인과 수지가 안 맞고, 그러니까 산부인과 자꾸 문을 닫고, 그리고 의사들이 기피하게 되면서 이런 일이 생기는데요. 예. 가장 큰 문제는, 요즘과 같이 고령 출산이 많아지고, 출산 결과가 안 좋은 저체중아라든가 조산아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 아이들과 산모의 건강이 완전히 담보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서 출산이 줄어들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지역별로 이런 격차가 되면서 분만의 위험성이
불격차, 그리고 출산 건강의 격차, 나아가서 건강의 격차까지 벌어지는 현상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네요. 통계를 보면 합계 출산율이 0.8인 상황인데 네. 더더욱 아기도 안 낳기 때문에 또 산부인과가 없는 곳은 더더욱은다나 병원 운영이 안 될 정도로 또 아기를 낳으러 오는 환자들은 없는 거겠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설명에서 들어왔는데요. 예. 10년간 분만 산부인과가 38% 정도가 줄어들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 10년간 그 출생 아수가 한 40%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아하. 맞물려서 줄어든다고 할 수 있고요. 거의 연동되는 것처럼 되네요. 거의 예, 통계상으로. 그러니까 예. 예,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는 거의 근근히 버티는 분만 산부인과가 상당히 많다는 걸 보여주고요. 예. 그리고 분만 산부인과가 있다고 다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임신 고혈압이라든지 임신 당뇨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돌발 상황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주 극처 체중아라든가 극도소환아들이 나왔을 때 이걸 일반 병원에서 다 이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개소수의 감소뿐만 아니라 예. 질적인 저하도 함께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이 낳는 숫자도 줄고 더더욱 그 환경은 더 열악해지는 상황인데 네. 이 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400조 육박하는 저출산 관련 예산을 쏟아붓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게 출산율이 0.8%만 위태로운 상황이고 산부인과는 줄어들고 왜 그렇습니까? 이거 저출산 문제는 이제 훨씬 더 이제 큰 문제인데요. 예. 우선 거기는 굉장히 좀 많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많은 예산이 부어 들어간 건 맞는데 예. 사실 그 숫자는 굉장히 좀 부풀려진 측면이 많습니다. 아하. 예를 들면은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 주택 자금 융자라든지 예. 그런 비용도 포함돼 있고요. 예를 들면 또 아이들에 대한 접종이라든가 그런 예. 양육 비용을 줄여들려고 했던 그런 지원들도 다 저출산 예산으로 포함이 돼 있어요. 예. 직접적으로 아이를 더 많이 낳게 하려는 예산은 아니죠. 예.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갔던 건 아닌데 자꾸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자꾸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키우고요. 예. 그리고 아이들이 안 태어났다고 질타를 받으면 다시 사업을 불리는 형태로 이런 악순환 구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좀 우리가 좀 거시적이고 정책 국정의 문제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자꾸 사업으로 풀다 보니까 출산율이 이렇게 정체되고 진짜 우리 청년들의 삶을 가로막는 요인들을 제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정으로 풀어야 되는 사업 중심으로 가고 있다. 네, 저 김정욱 대변인과 한민수 대변인도 같이 질문을 해주시죠. 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출산 문제라는 게 단순하게 산부인과의 문제가 아니라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어린이집도 줄어들고 초중고 대학도 줄어들고 결과적으로는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러므로 해서 연금 문제도 또 제기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네. 굉장히 국가 전체의 존망과 관계된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일본 같은 경우는 총인구 1억상이라는 그런 장관급 자리를 만들어서 총체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어느 정부 여야 지금 보수 진보를 따질 것 없이 제대로 해오지 못했던 거 아닌가요? 예, 정부에서 못했으니까 질타를 받는 건 당연하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할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일본의 장관급 자리를 놓고 그런 부처를 놓던 것에 대해서 우리도 따라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은데요. 예. 과연 이 문제를 한 부처에서 담당할 수 있는 문제인가? 교육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산업이라든가 주거라든가 이런 문제 다 결합된 문제인데 예. 오히려 한 부처에 맡기면은 일이 더 안 풀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그러한 이런 총 활약상 이런 현가 나온 거는 내각제라고 하는 특성, 정부 조직의 특성도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또 그 성과가 그렇게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고 차근차근 긴 호흡을 가지고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민수 예, 대변인. 임산부의 날이니까요. 임산부 아까도 좀 전에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전국의 시군구에 아예 분만을 못하는 곳이 분만을 할 수 없는 시군구가 전체 한 4분의 1가량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산부인과는 있지만 그 지역에 농촌 지역이든지 가서 임산부들이 평소에 진료는 받지만 안전하게 본인이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확신을 못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병원 언제 긴급하게 뭔 일이 생기면은 앰뷸런스를 불러야 될지 그게 되게 불안할 것 같아요. 많은 네. 임산부들 입장에서는 그 좀 대책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 중에서 예. 출생 아수가 100명이 안 되는 지역이 27개 지역이 있습니다. 사실 100명이 안 된다는 소리는 거기 산부인과를 줘도 운영이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전라남도 지역의 어떤 분만 취약지들에 굉장히 큰 투자를 해가지고 종합산부인과도 뒀는데 예. 의사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사실상 지금 운영이 중단된 사례도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거를 예산으로만 풀려고 하는 것이 과연 과연 효과가 있을까? 굉장히 큰 저출산에 큰 흐름이 있는데 의사와 의료시설이 지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2016년도에는 정부에서 우리나라의 분만 사각지대를 모두 없애겠다는 선언을 하고 굉장히 대대적인 투자 계획을 얘기했는데요. 예. 오히려 지금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현실적으로 답을 찾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우선 모든 지역에 낳는다는 개념보다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자원들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모 입장에서 지금 분만뿐만 문제가 아니라 산정 관리도 같이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그럴 때마다 좀 안심감을 가지고 또 정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줘서 타 지역으로 잘 받을 수 있는 검진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임신과 분만 시기가 되면은 산모들이 극도로 이렇게 불안함을 느낍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지자체가 안정감을 준다는 의미에서 그런 우리는 굉장히 준비가 잘 돼 있다는 그런 인상을 주는 것, 그런 믿음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에 산모가 있을 때 지역의 소방본부라든가 지역 보건소로 연계를 해서 상황을 계속 체크하고 돌발 상황이 났을 때 곧바로 연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효율적이고 가장 실질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문제라는 인식은 계속 하고 있는데 정말 이 정책적 대안이라든지 이것이 정말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인구 절벽이다, 큰일 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 사회가 인구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도 좀 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박사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전 두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인구를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경제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왜 아이를 낳아야 되냐, 고령사회가 왜 문제냐에 대해서 사회 발전의 속도가 줄어든다든지 노동력 부족이라든지 하는 자꾸 경제적인 문제로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풀려고 하는 방식도 비용을 절감해 준다는 식의 경제학적 접근이 너무 많은데요. 예. 그런 사회의 복잡함 그리고 그것이 고령화로 나올 수 있는 다른 파생 효과들, 격차라든가 불평등이라든가 사회 연대성의 훼손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린 곰곰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하면은 지역의 문제는 자꾸 저출산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아이를 많이 출산율이 높은 지역들이거든요. 예. 인구 소멸 지역들이. 그런데도 이런 인구 위기를 겪는 이유는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서 그래요. 그렇게 청년들이 지역을 떠난다는 인구 이동이 지역의 위기를 만드는 가장 핵심이라는 것은 어떤 시사점이 있습니다. 인구 이동이라는 건 출발지가 있고 목적지가 있잖아요. 예.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역이 이렇게 인구 위기, 소멸의 위기를 겪는 것은 그 지역의 경쟁력이 낙후돼서가 아니라 지역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청년들이 빠져나가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그 개별 지자체들이 알아서 경쟁력을 확보하라고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사회 전체의 연대성의 차원에서 같이 문제를 공유하고 여러 지역 같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런 시각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좀 더 세밀한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박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보건사연구원의 이상님 박사였습니다. 자, 인구 문제 굉장히 심각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 당도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국민의힘에서 저게 그 지역의 사회적 연대로 저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저는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저 어렸을 때 잘할 때는 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나와서 둘만 낳자. 너무 많아서 네. 네. 그다음에 뭐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미 그때 당시에 인구가 앞으로 10년 뒤에는 줄어들 거를 예상되고 있었는데 우리는 계속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했던 그런 과거가 있어요. 그 전체적인 큰 그림을 잘 못 봤던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뭐 이상님 박사님도 얘기했지만 각 부처별로 돈을 그냥 찔끔찔끔 여기저기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게 별로 크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전체적인 큰 프로그램을 인구라는 이 부분을 인구 절벽이라는 문제만을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일본의 총인구 1억상이라는 게 뭐 아까 저 이상임 박사는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또 본 거는 그래서 인구가 상당히 지금 저 속도가 줄어든 것이 중단됐다 이렇게 보도를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국가 프로젝트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그동안에 그 각 부처별로 찔끔찔끔 나가던 것들을 전부 다 종합을 해서 실질적으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런 것 방안들을 고려해 내지 않으면 이게 결국은 뭐 인구 단순한 인구 문제가 아니고 교육, 주택, 뭐 그다음에 양극화, 지방 문제 다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총체적으로. 그렇네요. 자, 민주당 얘기 입장 들어볼게요. 뭐 민주당 입장이라기보다는요. 이게 보면은 네. 진짜 고민스러운 문제죠. 아마 예. 우리 기성세대라면 모두가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고 왜냐하면 좀 전에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다 이렇게 막혀 아니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톱니바퀴처럼 연결돼 있어서 젊은 친구들이 뭐 직장을 제대로 가지면 뭐 그런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아주 괜찮은 직장들을 가면은 그 회사별로 다 아이들을 키워줄 수 있는 시설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거고, 그럼 절출생이 또 해결되는 거고 이렇게 계속 선순환이 되는 건데 예. 어느 시점부터가 이렇게 막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노무현 정부 말기 때인가요? 저출생 고령화위원회 생기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2007년부터로 제 기억을 하는데 예. 지금까지 아마 100조가 넘는 돈을 쏟아 부었을 겁니다. 그 돈이 뭐 그 금액이 예산이 어디로 들어갔는지는 따져봐야겠습니다만은 400조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고. 예, 그래서 그게 모든 걸 하면 더 커지기도 하고 예. 실제로 저출생 문제냐, 뭐 고령화 문제냐 거기에 쓰여 있는지가 하는데 예. 그래서 대책은 종합적으로 해야 되고 진짜 이거는 뭐 정부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300년 되면은 우리 한반도 인구가 뭐 한 5만 명 남는다는 지금 추세로 가면은 예. 한반도의 소멸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종합적 대책이 만들어야 될 거고 여기 보니까 이제 기초단체장들, 기초단체들 소멸되고 하잖아요. 예. 인구가 감소하는데 제가 최근에 전남 신안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거기는 그 햇빛연금이라는 걸 주더라고요. 햇빛연금. 예, 그 대표를 이재명 대표를 모시고 같이 갔었는데 군수가 설명을 하는데 태양광 시설 발전 시설을 해놓고 지역 주민들한테 벌써 정확히 기억이 안 나면 몇 년 전부터 한 1인당 18만 원에서 20몇만 원씩 주고 있는 거예요. 아, 연금을 예. 그러다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요. 그 신안에서도 실제 햇빛 연금을 받는 읍인가 그 지역은 지난해 다른 지역보다도 인구가 그 유출되는 게 확실히 줄었어요. 그래서 올해나 내년부터는 이제 증가로 돌아서는 예.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각 지자체별로도 젊은 부부들이랄지 젊은 층들이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같이 세립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는 생각이 보도에 듭니다. 따르면 세종시가 가장 출산율이 높대요. 예. 그 이유는 공무원들이 많아서 그렇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출산 문제라는 것들이 안정적인 직장 그리고 노후에 대한 어떤 그 불안감이 해소됐을 때 자식을 낳고 키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자식들을 안 낳으려고 하고 그 결혼도 기피하고 이러는 거니까 예. 이거는 정부 뭐 여야를 따질 것 없이 전체적으로 아까 지금 한민수 그 의원 얘기하신 대변인 얘기하신 대로 이 한반도의 그 존속 유지라는 측면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 얘기는 또 나중에 좀 각 잡고 토론 주제로도 한번 얘기해보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 소식. 자, 특혜 및 부정 채용 의혹을 받고 있죠. 이스타항공 수사. 내일 창업전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네요. 네, 이상직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타이스타를 차명 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예. 타이스타는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서모 씨의 특혜 취업 의혹도 안고 있는 상황이고요. 검찰은 민주당 쪽 정치인이 이스타항공 취업을 청탁한 정황도 포착을 해서 수사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직 전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사전 구속영장의 청구서를 보면 100명 이상의 승무원이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에 미달한 지원자이면서 채용되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예. 이상직 전 의원은 이에 대해서 공기업처럼 30%를 지역 인재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추천을 받은 것이었다라고 하면서 청탁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예. 한편 금감원에서는 또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대출 들여다본 가운데 내용은 네, 22조 7천억 원에 달하는 태양광 대출 및 펀드에 부실 우려가 있다는 판단 아래 금감원은 점검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예. 비중이 큰 은행권을 중심으로 자체 점검을 시켜서 부실 현황을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고요. 예. 중소서민금융사나 제2금융권은 위험 요인이 더 크기 때문에 더욱 정밀하게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현재까지 펀드 현황에 대한 기초적인 통계 데이터를 수집을 해놓았고요. 자산운용사에 태양광 대출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연관된 차주나 사업장이 많아서 추가 분석에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먼저 이스타항공 관련 의혹 어떻게 보시는지 김재영 대변인부터. 이 이스타항공은 과거에 이제 강원도에서 강원랜드 채용 비리가 상당히 문제가 돼서 논란이 네, 됐었고 그렇죠. 실제로 사법 처리를 받은 분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스타항공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무엇보다 대통령의 사위가 뭐 타이 이스타에서 근무를 했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예. 그다음에 도대체 그분들이 왜 거기서 근무했는지 뭐 제대로 밝혀진 것도 하나도 없고 이 채용 비리 문제 같은 경우는요. 뭐 170명 중에서 170등 한 사람이 그 예를 들면 입사를 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각 국회의원들의 이름이 줄줄이 거기 나온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조종사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격투기 선수 출신이 뭐 그 조종사로 채용이 됐다. 뭐 격투기 출신이라고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예. 하지만 뭐 상당한 뭐 영어라든가 뭐 운전 그 비행하는 조종? 과정에 여러 예.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이게 비행기라는 것들이 그 승객들의 생명과 재산 뭐 이거 정말 소중한 건데 그것과 관계가 있는데 만약에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는 대로의 그런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알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큰 범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짧게 논평하시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런 뭐 채용 비리라는 부분은 뭐 어느 부분이 됐던 뭐 여야를 떠나서 저는 엄격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예. 다만 이 이상직 의원도 얘기했듯이 뭐 지역 할당 뭐 30% 얘기도 하기 때문에 이건 예. 냉정하게 좀 뭐 재판 과정이랄지 수사 과정을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 정부가 뭐 검찰뿐만 아니라 감사원까지 대대적으로 동원되고 있는 전 정부를 겨냥한 예. 좀 형평성을 상실한 일방적인 정치 단합성 수사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정도는 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판 브리핑 김수인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